예상했던 대로 질문은 많고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총선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김미경 의원님 총선 질문해 주시죠.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결국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여라고 강조를 하시죠. 이 위원장님께서는 연초에 그런 짓 안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비례정당의 창당 또는 참여를 검토하지 않으시는 걸로 이해했었는데 최근에 발언이 바뀌셨고, 그래서 어제 저희가 심상정 대표님 모시고 토론을 했는데요. 거기서 여전히 꼼수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반칙이다. 어쨌든 지금 현재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입장과요, 그리고 말씀을 바꾸신 거에 대한 어떤 당 내외 입장도 있으실 건데요.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한번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은 민주당 주도의 창당 가능성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 태도가 일관됐다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몹시 아쉽게 생각하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 초기부터 심한 진통을 동반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의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 전반의 역량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벌어지는 일, 그것 또한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지요. 잘 풀려가기를 기대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오랫동안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시민사회 원로들께 서운함을 안겨드리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민주당을 오랫동안 위해 주셨던 시민사회 원로들께서도 민주당의 호충과 선의를 믿으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함께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사회자로서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린 것이 듣기 좋고 하기 좋은 얘기만 서로 주고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아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유권자가 궁금해하는 핵심 현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양해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묻고 싶은 질문들이 지금 많은 같은 표정이라 제가 이어서 좀 다른 추가 질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제가 좀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아쉽고 민망하고 이런 말씀을 완곡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시민사회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잡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그 협상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분들 사이에 오가는 응수를 보면 민망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로들께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당에서도 꼭 그런 생각인 것은 아닙니다. 어제 일단 연합 비례정당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걸 하기로 했다고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애초 그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 이유가 미래한국당 꼼수에 맞서서 민주개혁 진보 세력 전체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참여한 요 정도 수준이 민주개혁 진보 세력 연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있을 겁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출발은 해야 되고 하는 사정 때문에 일단 그렇게 출발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으로 끝났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이해찬 대표가 이걸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다음에 전당원 투표를 할 때도 역시 비례공천 관련해서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뭐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뭐 정의당이 빠지는 거는 그렇다고 쳐도 이미 들어가겠다고 하면 녹색당이나 미래당까지 빠졌단 말입니다. 이거는 소수 정당 원내 진출을 이렇게 해서 도울 수 있는 건지 이게 실제로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 주도로 비례공천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배제한 적이 없고요. 지금도 참여에 열려 있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당들은 왜 참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에 가로막혀서 지금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뭐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의 입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온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날카롭게 계속 묻는 게 좀 저도 부담스럽긴 한데요. 이거 하나만 더 해줄게요. 그 윤호중 사무총장이 그 녹색당, 미래당 이런 걸 배제하는 이유로 당에서 이념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킨 정당과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게 민주당이 그동안 지향해왔던 지향점과 맞습니까? 성소수자 문제, 그다음에 양식적 병역법 문제. 이게 부담스러워서 피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민주당이 그동안 지향했던 정체성과 맞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도 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사회자로서 다른 당직자가 한 모든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무리 공동선대위원장이시지만 이낙연 위원장님한테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여쭤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질문은 제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례 정당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궁금증이 많은 듯해서 태원주 위원이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시죠. 네, 그 비례정당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질문을 계속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이다 뭐 이런 말을 하셨다고 전언이 돼 있습니다. 비난이 정말 잠시로 끝날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고회의에 제가 배석을 하게 됐는데 저는 최고회의의 멤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발언도 하지 않고 있는데 끝날 무렵에 제 의견을 논의의 출발이 어디여야 하는가, 그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 도입했는가 여야 한다. 제가 알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국민의 지지와 의석 배분이 가장 근접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논의가 출발해야 하는데 바로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이미 위협받고 있다. 말하자면 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려는 일이 이미 벌어져 버렸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책임은 더 길게 추궁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비례 정당을 일단 하기로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당에다가 민주당 의원들을 파견하시게 되나요? 하시게 되면 뭐 몇 명이나 하시는지. 네,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상대 미래한국당이 6명이면 그거보다는 좀 많이 보낼 것이라는 것이 상식으로 되는 있는데 공동선대위원장이 그런 거 논의 안 하시는 모양인가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코로나19 국난극복 그리고 공약을 총괄하는 미래준비 선대위 그쪽을 맡아서 약간 불분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아마도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기호를 의식하는 일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할 경우에 뭐 몇 석 정도가 예상된다, 확보된다, 뭐 설이 좀 분분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전망하고 계시나요? 저는 비례건 지역이건 제가 그걸 계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간간히 보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라 이렇게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 민주당도 꼼수를 쓴다, 뭐 이런 식의 비판 여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로 인해서 거꾸로 잃게 되는 중도표가 더 많을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당연히 여러 가지를 고민해 꼭 고려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께서도 그런 찬반의 의견이 뜨겁게 나왔었고 그 토의의 결과가 정당한 투표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좀 하면서 이 비례정당 문제도 이제 좀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 마지막 저희가 받아놓은 질문 하나 좀 대신 좀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질문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총선 목표 몇 석이고 더불어시민당 만들어서 몇 석이나 더 얻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석 숫자를 제가 논의하거나 외우고 다니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가능성이 많을 경우에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라는 게 있어서 또 여쭙습니다. 제1당은 자신 있으십니까? 선거에서 자신이 있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대단히 조심스럽게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자신은 있다라고 해석해서 기자 여기 나와 있는 취재 기자들이 그렇게 기사를 쓰지 않을까요? 그거야 기자들의 자유지.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관련 준비돼 있습니다. 신승근 의원 계속해 주시죠. 민주당 뭐 공천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단순 비교로 이제 현역 그 교체 비율만 따지면 민주당이 27%, 미래통합당이 41%로 나옵니다. 그 위원장님으로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몇 점이나 주시는지 그다음에 현역 교체율 갖고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민주당이 그래도 미래통합당보다 어떤 면에서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한 비교는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좀 더 혁신적이었기를 바랬고요. 그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쭈면, 그러니까 저 민주당이 약속한 게 이제 젊은 층 발탁이랍니다. 그리고 여성. 근데 실제로 제가 따져보니까 일단 20대는 지역구 공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선정한 45세 청년을 45세로 봐서 그 기준으로 했을 때도 9곳 정도의 공천을 받았는데 그것도 대부분 이른바 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는지. 우선 청년 여성을 좀 더 많이 모시겠다고 하는 목표가 장벽에 부닥친 것이 바로 선거법 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비례대표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청년과 여성을 모실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작아졌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 제가 이해찬 대표 님을 뵌 자리에서 혁신공천에 대한 저의 기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이해찬 대표께서 비례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그리고 과거처럼 청년들이 지역에 많이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다. 도전하기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대표님이 국회의원 되신 게 37살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26살 국회의원 되셨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35살 국회의원 되셨습니다. 지금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역구 경선이라든가 전략국선의 한계라든가 그런 등등 때문에 고민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어쨌건 공천이 끝나고 나면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몇몇 분들이 공천에 불복해서 아니면 공천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제 무소속 출마를 결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씨가
당이 전략 공천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해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희상 의장의 지역구 조직들이 상당히 그 문석균 후보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에서 전략 공천한 오영환 후보는 외롭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이게 결국 그 문석균 씨가 아빠 찬스를 활용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데 이건 좀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문석균 씨가 불출마를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이 달라졌다는 것도 아쉽고요. 그리고 공조직이 그렇게 동요되는 것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하면 이렇게 당연히 선대위원장이시니까 의정부 공식 후보를 지원하러 지원 유세 가실 거죠. 제가 서울 바깥에 지원 유세 가는 계획이 아직까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을 제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좀 더 드리면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 배제로 저희가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친문 세력 후보 쪽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전진 배치가 되고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누구라고 해서 당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경선 규칙을 특별히 바꿔야 한다는 뜻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규칙에 따라서 경선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무슨 어떤 세력으로 하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요지 제가 사회자가 좀 개입을 해서 질문자의 요지를 좀 추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후보, 이제 후보죠. 민주당 후보죠. 다른지요? 기억나시죠? 네.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김남국 후보를 금태섭 지역구에 논답을 했다. 또 빠졌다가 또 경선으로 갔다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경선 룰이 제대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작동된 것이냐라는 질문이 요지가 그거였던 걸로 제 이해를 하는데 금태섭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선 김남국 변호사를 그쪽으로 본 게 당이 아니었습니다. 당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몇 분의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개입한 것은 그분을 다른 쪽으로 조정한 것, 그것은 당에서 개입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청와대에서 갑자기 사표를 최강욱 비서관 문제도 그렇고 금태섭 의원 문제도 결국 지난해 그 갈등이 컸던 그 조국 사태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정부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이렇게 마음의 빚을 갖고 계신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 상태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사회의 어떤 공정을 지향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당에도 많은 과제를 준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인이 됐던 지난해 그 조국 사태를 좀 규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검찰 수사로 인해서 증폭이 됐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서는 이 불공정한 사회를 좀 바로잡는 것으로 보셨는지 아니면 그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으로 인식하셨는지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답변 드렸는데요. 양쪽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됐죠. 하나는 불공정을 바로잡는 검찰권의 행사가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있었고 검찰권의 행사 자체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검찰 개혁의 요구도 더 분출하고 또 동시에 검찰권이 더 엄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두 개의 요구를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지역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울경 낙동강 벨트 얘기인데요.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전체 40석 중에 몇 석 정도 기대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무석 숫자는 말씀하시기 곤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20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기대하십니까? 전체 의석도 계산 못한 사람이 특정지 의석을 계산했겠습니까? 단지 꽤 엄중하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걱정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좀 특화된 대책 같은 거 구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당에서 다듬어서 내놓을 것입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세계적으로 애독되었던 책 중에 Breakout Nations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번역됐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 그 책의 저자들이 S&P인가요? 세계적인 신용조사 기관의 조사원들이었는데 한 나라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의 하나로서 제1도시와 제2도시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자면 제1도시, 제2도시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발전 가능성은 저하되는 것이고 격차가 좁을수록 발전의 영향은 더 커진다라는 뜻인데요. 그 점에서 우리 부울경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제2도시인 부산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미래 비전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항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도 볼 필요가 있고요.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제가 부산에 어떤 토론회에 가서 저의 그런 생각을 밝혀드릴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코로나 사태로 무산됐습니다. 자,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출신이시지만 기자들이 고약합니다. 뭐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잘 듣고 해야 되는데 듣고 싶은 얘기랑 좀 달라서 어차피 이제 전체 선거 판세에 대한 그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됐으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로 선거 판세로 넘어가기 전에 사회자로서 요 두 가지는 좀 조금 더 핵심적인 질문을 좀 들어서 위원장님의 찬반 의견을 좀 확고히 듣고 싶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다시 좀 거꾸로 가서 좀 하겠습니다. 첫째, 어찌됐든 논란 끝에 비난 끝에 더불어시민당 출범했습니다. 기정사실입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지금 방금 얘기 나온 부울경의 김부겸, 김영춘 전부 다 반대 의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습니다. 위원장님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찬반 의견 좀 대답 부족했다라는 판단 들고 두 번째, 조국 장관 빚 없다 하셨는데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현재 겪고 있는 고초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조국 장관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르신 건가라는 생각 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한번 요청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비례와 관련된 것은 계획을 세웠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이것이 아니라 상황에 밀려가면서 대응하는 마지못해 또는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이 뭐였느냐라든가 전망이 뭐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당에서 총의로서 전당원 투표를 채택했고 전당원 투표의 결과가 나왔으면 뭐
결과가 어찌됐든 그에 따르는 수밖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이 민간으로서 겪는 고초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제도, 또 우리 사회가 안게 된 화제 이런 것도 엄연히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균형 있게 보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또 위원님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